그리고 이 설계에는 아주 민감한 핵심이 있었어요. 바로 다음 왕, 세자 문제입니다. 태조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 한씨에게서 6명,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에게서 2명, 그 중에서도 칼을 잡아본 아들이 있었고, 정치로 움직이는 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왕이 되려는 욕망이 뜨거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방원입니다. 후에 태종이 되는 사람이죠. 이방원은 단순히 왕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조선을 여는 과정에서 자기 역할이 확실히 있었다고 믿었고, 자기 피로 세운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몽주를 제거한 것도 이방원이에요.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죽이지 않았다면 조선은 애초에 세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왕위가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죠. 여기서 사건의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신덕왕후 강씨입니다. 태조의 두 번째 왕비. 태조는 강씨를 정말 아꼈다고 전해져요. 첫 번째 부인이 일찍 죽고 전쟁터를 다니던 태조에게 강씨는 특별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궁궐에 선 사랑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정치가 됩니다. 강씨에게도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 쪽으로 세자 자리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태조는 강씨의 둘째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해요. 이게 바로 스위치입니다. 이 순간부터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방원 같은 형제들 입장에선 세자 자리가 단지 자리 하나가 아니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선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즉위하는 왕이 어린 왕이라면 실권은 누가 잡을까요? 바로 설계자, 정도전 같은 사람이 잡습니다. 그리고 정도전이 실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 누굴 정리할까요? 칼을 쥔 왕자들입니다. 특히 힘이 있고 명분이 있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이방원 같은 왕자죠. 이방원에게 세자 책봉은 경고가 아니라 위협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먼저 제거될 거라는 신호예요. 이 방 안에서 먼저 칼을 뽑지 않으면 내 목이 먼저 날아갈 수 있다는 계산. 그리고 이게 왕자의 난의 진짜 엔진입니다. 명분은 겉껍데기였고 살아남기 위한 공포가 속에서 돌고 있었어요. 태조는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태조는 딱 그 지점에서 흔들립니다. 태조는 왕이면서 아버지예요. 누구를 세자로 세우는 순간 다른 아들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울어짐을 가장 확실하게 밀어준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왜 강씨의 아들 편에 섰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워집니다. 정도전이 원하는 나라는 왕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제도가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방원은 어떤 인물인가요? 칼도 잡고 정치도 할 줄 알고 사람도 끌어모을 수 있고 결정적으로 야망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정도전 입장에선 이방원이 왕이 되는 순간 자기가 만든 설계도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도전은 선택합니다. 통제 가능한 왕어린 왕 그리고 그 왕을 대신해 제도를 굴릴 수 있는 체제. 그게 정도전의 그림이에요. 실제로 정도전은 왕자들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사병을 혁파하려고 하고 왕자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요. 이방원과 그 형제들이 가진 군사력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방원 입장에선 이게 뭐냐면 지금 당장 칼을 빼지 않으면 곧 내 칼이 빼앗긴다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궁궐은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전쟁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방원 쪽도 사람을 모아요. 칼을 든 사람, 말을 들을 사람, 문을 열 사람, 그날 밤 움직일 사람. 정도전 쪽도 경계를 합니다. 왕자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견제하고 필요하면 먼저 제거할 계획까지 거론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먼저 치지 않으면 죽는 구도가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첫 번째 왕자의 난 이 사건은 길게 끌지 않아요. 전쟁처럼 진영을 짜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급습입니다. 밤입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누가 먼저 칼을 쥐었는지가 모든 걸 끝냅니다. 1398년 8월 26일, 이방원은 움직입니다. 한번 움직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이건 반역이면서 동시에 생존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명확합니다. 정도전. 설계자를 없애야 합니다. 설계자가 살아있는 한 내일 아침엔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궁 안은 순식간에 지옥이 됩니다. 사람들은 아직 상황을 몰라요. 그러니까 더 무섭습니다. 소문이 돌기 전에 칼이 먼저 들어가니까. 경호하는 사람도, 문지기들도 누가 누구 편인지 확인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칼을 든 쪽이 편이 됩니다. 정도전 세력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원이 단순히 화가 나서 뛰쳐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준비가 된 움직임입니다. 경로가 있고, 목표가 있고, 동원이 있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라 작전이에요. 이방원은 자기 집 하인이었던 이숙번, 조영무 같은 측근들을 미리 배치했어요. 이들은 정도전과 남은 심효생 같은 핵심 인물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도전은 죽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를 놓치는데 이 장면은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국가의 설계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조선이 어떤 방향으로 굴러가야 하는지 그 엔진룸을 설계한 사람이 칼에 쓰러진 거예요. 이 순간 조선의 권력 방향이 확 돌아섭니다. 제도가 왕을 잡는 나라에서 왕이 제도를 휘어잡는 나라로 피로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바람은 번집니다. 정도전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도전을 지탱하던 사람들, 정도전 편에 서서 움직이던 인물들, 그리고 왕자들의 앞날을 위협할 수 있는 고리들까지. 남은 심효생, 그리고 세자였던 방석과 그 형 방범까지 죽습니다. 한번 시작된 칼은 멈추기 어렵습니다. 멈추는 순간력으로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밤은 확장됩니다. 정치가 아니라 처리가 됩니다. 정리라는 말이 너무 차갑죠? 맞아요. 궁궐에서 권력 싸움은 인간이 아니라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조의 차례입니다. 태조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순간 태조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분노, 배신감, 공포.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가 세운 나라가 자기 집안에서 찢어지고 있다는 절망입니다. 태조는 전장에서 수없이 죽고 살았지만 이 방식의 죽음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내 사람을 죽였고, 내 아들이 내 나라의 설계자를 베었고, 내 아들이 내 결정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태조는 왕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태조는 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반역이면서 동시에 왕실 내부의 내전이기 때문입니다. 태조가 칼을 들어 이방원을 치면 태조는 자기 아들을 베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왕권은 더 망가질 수 있어요. 반대로 이방원을 그대로 두면 다른 아들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칼을 들어도 된다. 밤에 움직이면 된다. 피로 왕자를 만들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지옥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태조가 무기력해서 끌려다닌 게 아닙니다. 태조는 선택지가 없을 만큼 이미 일이 벌어진 뒤였어요. 왕좌는 원래 칼로 지키는 자리인데 지금 그 칼이 밖이 아니라 안에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조는 결국 무너집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는 건 마음이 꺾인다는 뜻이에요. 조선을 세운 태조가 자기 손으로 조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태조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조는 멀어집니다. 정치에서 멀어지고, 궁에서 멀어지고, 결국 왕좌에서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택. 태조의 퇴위. 이건 단순히 왕이 지쳐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태조는 깨달은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안에 적은 내가 사랑해서 키운 아들들이라는 걸. 태조는 왕위를 둘째 아들 방과에게 넘깁니다. 정종이죠. 하지만 누구나 알아요. 진짜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은 아직 왕이 아니에요. 하지만 왕자에 난 이후 조선의 실권은 이미 이방원 손에 있었습니다. 정종은 형식적인 왕이었고, 이방원은 뒤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걸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왕자의 난으로 모든 게 정리된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날 밤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선의 권력 규칙이 바뀌어요. 혈통만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가 왕이 되는 나라. 명분도 중요하지만 명분을 지킬 힘이 없으면 명분은 종이 쪽지가 되는 나라.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이방원도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방원은 이 난을 통해 말합니다. 나는 그냥 왕이 되고 싶은 게 아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기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이 정당화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정당화가 성공하면 다음 칼도 정당화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방원은 두 번째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1400년, 정종 2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번엔 자기 형인 방간이 상대였습니다. 방간도 야심이 있었어요. 첫 번째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왔지만 이제 왕위가 자기한테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방원은 또 움직입니다. 또 칼을 뽑습니다. 또 이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1400년, 정종은 왕위를 이방원에게 넘깁니다. 이방원이 태종이 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조선은 조선의 시작부터 피로 왕위를 결정하는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도 반복돼요. 세조의 쿠데타, 연산군의 광기, 광해군의 폐위, 인조반정. 조선 역사 내내 왕위는 명분만으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칼과 피가 함께 움직였어요. 태조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태조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정도전을 잃었습니다. 국가 설계자를 잃은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걸 잃어요. 가족을 잃습니다. 아들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건 왕실의 비극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라의 구조가 바뀌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잔인한 포인트. 태조는 전쟁에선 이겼는데 왕자의 난에서는 완전히 졌습니다. 전장에서 적은 눈앞에 있었고 칼을 휘두르면 해결이 됐어요. 하지만 왕자의 난에서 적은 같은 피, 같은 집,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칼을 휘두를수록 태조 자신도 함께 찢어지는 전쟁이었어요. 태조는 퇴위 후 궁을 떠나 함흥으로 갑니다. 함흥은 태조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유명한 일화가 생깁니다. 함흥차사, 태종 이방원이 태조를 모시러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태조가 만나주지도 않고 심지어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위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일화가 말하는 건 명확해요. 태조와 태종 사이의 관계는 끝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조는 함흥에서 몇 년을 보냅니다. 자기가 세운 나라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스스로 떠난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나라를 세운 사람이 그 나라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요? 태조는 1408년 승하합니다.
죽을 때까지 태종과 제대로 화해하지 못했어요. 이 사건을 단순히 잔혹한 궁중 쿠데타로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왕자의 나는 조선의 첫 규칙을 만들었어요. 왕이 될 사람은 착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명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라는 규칙. 그리고 그 규칙은 조선 역사 내내 반복되는 피바람의 예고편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질게요. 만약 태조가 세자를 다른 선택으로 세웠다면 왕자의 난은 없었을까요? 아마 방식은 달라졌겠죠? 하지만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막 태어난 나라였고 누가 칼을 내려놓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칼을 내려놓으면 죽는 구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왕자의 난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새 나라가 태어날 때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굳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 한가운데에 태조가 있습니다. 나라를 세운 사람. 하지만 그 나라에서 가장 슬프게 패배한 아버지. 조선은 피로 시작했고 그 피는 역사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피바람의 이야기입니다.